읽겠습니다. 음악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제2 장. 여러분에게 나와 계속 동행해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면 이제 장면은 바뀌었습니다. 나뭇잎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이젠 옥스브리츠가 아니라 런던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천 채의 집들처럼 사람들의 모자와 화물차 및 자동차들의 행렬을 가로질러 맞은편 집 창문이 보이는 창이 달린 방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방 안의 탁자 위에는 백지 한 장이 놓여 있고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여성과 픽션이라고만 쓰여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옥스브리츠에서의 오창과 퍼넘에서의 만찬에 대한 불가피한 귀결점은 불행히도 대형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모름지기 이 모든 인상들에서 개인적이고 우연적인 것을 걸러내어 순수한 액체, 본질적 진실의 순수한 기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옥스브리츠의 방문과 그곳에서의 점심과 저녁 식사로 의문들이 벌떼처럼 무수히 일어났으니까요. 왜 남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여자들은 물을 마시는가? 무슨 이유로 남성은 그렇게 부유하고 여성은 그다지도 가난한가? 가난은 픽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수많은 의문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답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은 논쟁과 혼란스러운 육체를 초월하여 자신들의 추론과 연구의 결과를 책으로 발간한 박학하고 공평무사한 사람들의 견해를 참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대형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허리 받칠 게 필요한데요. 허리 받칠 거 가져왔어요.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음. 만일 대형 박물관의 서가에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면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고 나는 공책과 연필을 집으며 자문했죠. 어, 이렇게 준비를 갖춘 나는 탐색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하러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그날은 실제로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음울하고 어두웠으며 박물관 근처의 길거리에는 집들마다 석탄 저장 창고를 모두 연 채 석탄을 쏟아붓고 있었지요. 사륜마차가 멈추더니 끈으로 포장된 상자들을 도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 출세를 노리거나 은신처를 찾는 아니면 겨울에 블룸즈버리의 하숙집에서 볼 수 있는 탐나는 물건들을 얻으려는 스위스인 또는 이탈리아인 가족의 옷이 들어 있겠지요. 늘 그렇듯 목소리가 거친 남자들이 손수레에 농작물을 싣고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런던은 마치 하나의 공장 같았습니다. 하나의 기계 같았지요. 우리 모두는 이 밋밋한 바탕에 어떤 무늬를 새기기 위해 앞뒤로 섞여 짜이고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도 그 공장의 한 분과에 불과합니다. 회전문이 휙 열리자 거대한 둥근 천장 아래로 들어서게 되었지요. 나 자신이 마치 일단의 유명한 이름들로 화려하게 에워싸인 거대한 대머리 속에 들어간 한 가지 사소한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도서 목록을 펼쳤지요. 그리고 점점점점 이 5개의 점은 망연자실하고 어리둥절했던 그 5분을 각각 나타내는 겁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여성에 대해 쓰인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남성에 의해 저술된 책이 얼마나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음. 아, 시원하다. 나는 책을 읽으며 오전을 보낼 작정으로 공책과 연필을 들고 여기 왔고, 오전이 지날 무렵이면 진실이 내 공책에 옮겨지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을 모두 읽으려면 한 무리의 코끼리가 되거나 무수히 많은 거미가 되어야겠다고. 가장 오래 산다는 동물과 가장 눈이 많다고 이름난 곤충을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었지요. 심지어 그 껍데기만 꿰뚫으려 해도 강철 발톱과 청동 부리가 필요할 겁니다. 이 산더미 같은 종이들 속에 막힌 진실의 알맹이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절망적인 시선으로 제목의 기다란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책의 제목들도 내게 생각거리를 제공했지요. 성과 그 본질이 의사나 생물학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은 성, 즉 여성이 유쾌한 스필가나 글재주 있는 소설가 혹은 석사 학위를 받은 젊은이들이나 학위를 받지 않은 사람들, 또한 여성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 중 어떤 책은 표면적으로 볼 때 경박하고 익살스러웠지만 반면에 진지하고 예언적이며 도덕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다룬 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중간에 있는데요. 강아지가 뭘 긁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따가 잠시 가보겠습니다. 그저 제목을 읽은 것만으로도 연당과 설교대에 올라 이 한 가지 주제로 강연에 보통 할당되는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다변으로 설교하는 무수히 많은 교장 선생님과 목사님들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신기한 현상이었죠. 그리고 명백히 여기서 나는 메일이라는 글자를 염두에 두고 찾아보았죠. 남성에게만 한정된 현상이었죠.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책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도감을 느끼며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내가 우선 여성에 관해 남성이 쓴 책을 모두 읽고 그 다음에는 남성에 관해 여성이 쓴 책을 읽어야 한다면 내가 그것을 모두 읽고 글을 쓰는 동안 100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알로에 꽃을 2번은 보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임으로 12권 정도를 선택해 철망 접시에 얇은 대출 카드를 넣고 진실의 순수한 기름을 쫓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메시지가 오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읽으면 영국의 납세자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 제공한 대출 카드에 수레바퀴 모양의 낙서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이상한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이 목록으로 판단컨대 남성이 여성에게 유발하는 흥미보다
여성이 남성에게 일으키는 흥미가 더 큰 건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건 상당히 신기한 일이었지요. 나는 더 나아가 여성에 관한 책을 쓰면서 시간을 소비한 남자들의 일상을 상상하기에 이르렀죠. 그들은 늙었을까? 젊을까? 결혼을 했을까? 아니면 하지 않았을까? 딸기코일까? 곱살둥이일까? 어쨌든 스스로가 그러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느끼는 것은 막연하나마 우쭐하게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불구자나 병자만이 아니라면 말이죠. 이런 경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 앞에는 책들이 산사태를 이루며 쏟아졌습니다. 이제부터 공경의 시작입니다. 옥스브리지에서 연구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학생이라면 양을 우리로 몰듯 물음들을 흐트러지지 않게 다독거려 곧장 해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 옆에 앉은 학생은 과학 책자를 부지런히 베끼고 있었는데 10분마다 원석에서 순수한 금괴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족스럽다는 듯 나지막하게 끙끙거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주었죠. 그러나 불행히도 대학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물음을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몰아가기는커녕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겁에 질린 새처럼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게 할 뿐입니다. 교수님과 교장 선생님, 사회학자, 목사, 소설가, 수필가, 언론인 또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의 다의 나의 단 하나의 단순한 물음. 왜 여성은 가난한가? 이 물음을 추격해 마침내 그것은 50개의 물음이 되었고 그 50개의 물음은 마치 미친 듯 강물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내 공책의 각 페이지마다 메모가 휘갈겨져 있죠.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읽어보죠. 그 페이지에는 목판 글자체로 여성과 가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그 아래 쓰여 있었습니다. 중세의 점점점점점의 조건, 피지 섬에서의 조건, 습관, 땡땡땡에 의해 여신으로 숭배됨, 땡땡땡보다 도덕의식이 약함, 땡땡땡의 이상주의, 땡땡땡가보다 더 양심적임, 남태평양 제도 주민의 땡땡땡의 사춘기 연령, 땡땡땡의 매력, 땡땡땡에 의해 내 제물로 제공됨, 땡땡땡의 두뇌가 작음, 땡땡땡의 더욱 심오한 잠재의식, 땡땡땡의 몸에 털이 더 적음, 땡땡땡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열등성, 땡땡땡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 땡땡땡이 더 장수함, 땡땡땡의 약한 그냥. 이걸 땡땡이 하지 말고 이것으로 다 바꿀게요. 이것의 약한 근육, 이것의 강한 애정, 이것의 허영심, 이것의 고등교육, 이것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견해, 이것에 대한 버켄헤드경의 견해, 이것에 대한 잉사지상의 견해, 이것에 대한 라 브루에리의 견해, 이것에 대한 존슨 박사의 견해, 이것에 대한 오스카 브라우닝의 견해. 여기서 나는 숨을 들이쉬고 여백에 덧붙였습니다. 세뮤얼 버틀러가 현명한 남성은 여성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현명한 남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데 말이죠. 그러나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거대한 둥근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처음 나는 이 공간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뒤죽박죽으로 뒤엉킨 사고가 되었죠. 불행한 사실은 현자들이 여성에 대해 결코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프는 이렇게 말했죠. 대부분의 여성은 성격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브리예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극단적이다. 그들은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저열하다.
동시대를 살았던 두 예리한 관찰자들이 보여주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의견이죠. 여성에게 교육받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나폴레옹은 여성이 교육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존슨 박사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양만인들은 여성에게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반쯤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숭배합니다. 어떤 박식한 사람들은 여성의 두뇌가 더 얄팍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의 의식이 더욱 심오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괴테는 여성을 찬미했고 무솔리니는 여성을 경멸합니다. 어디를 돌아보든 남성은 여성에 관해서 생각했고 그것도 서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앞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을 부럽게 쳐다보며 나는 이 모든 것의 정체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겠다고 낙담했습니다. 그는 A 또는 B, C로 종종 제목을 붙이면서 아주 깔끔한 요약을 만들고 있었지만 내 공책은 거칠게 휘갈겨 쓴 서로 상반되는 메모들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그건 참담하고 혼란스러우며 굴욕적이었습니다. 진실은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방울방울 달아나 버린 것이죠. 음. 집에 돌아가서 여성과 픽션의 연구에 대한 중대한 공헌이랍시고 여성은 남성보다 몸에 털이 적다거나 남태평양 제도 주민들의 사춘기 연령은 9살 아니면 90살인가? 글씨조차 너무 산만해서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버렸군요. 암튼 9살이라는 말이나 덧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전 내내 일하고 나서도 내보일 만한 무게 있고 훌륭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웠죠. 만일 내가 과거의 W에 대한 진실을 포착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미래의 W에 대해 고민하겠습니까? 여성과 여성이 그 무엇에든 미치는 영향을 전공하는 그 모든 신사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학식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연구를 참조하는 것은 순전히 시간 낭비인 듯했습니다. 그들의 책을 펼치지 않은 채 내버려 두는 판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 나는 무력감을 느끼고 자포자기 심정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내 옆에 앉은 사람처럼 결론을 쓰고 있어야 할 곳에 말입니다. 나는 하나의 얼굴, 하나의 형체를 그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열등성이라는 제목의 기념비적 연구서를 집필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어떤 X 교수의 얼굴이자 형상이었습니다. 내 그림에서 그는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성이 아니었죠. 그는 육중한 몸에 턱살이 매우 늘어졌으며 거기 균형이라도 맞추는 듯한 눈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아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그의 표정은 어떤 불쾌한 벌레를 죽이듯이 펜으로 종이를 찌르게 하는 감정에 휘둘려 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벌레를 죽였을 때조차도 만족한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분노와 짜증의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요. 내 그림을 보며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아내였을까? 그의 아내가 기병대 장교와 사랑에 빠졌을까? 그 기병대 장교는 날씬하고 우아하며 아스트라한 모피를 입었을까?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는 어린 시절 요람에서 어여쁜 소녀에게 조롱받은 적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교수는 요람에서조차 귀여운 아기였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열등성에 관한 위대한 책을 쓰고 있는 그 교수는 내 스케치에서 아주 화가 나고 몹시 추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무익한 오전 작업을 끝내는 방법으로는
나태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나태함에서, 우리의 헛된 공상에서 가라앉았던 진실이 때로는 표면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신분석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위험을 갖출 필요도 없이 그저 심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훈련만으로도 나는 공책을 보면서 그 분노한 교수의 얼굴이 나의 분노로 그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공상하는 동안 분노가 연필을 낚아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흥미, 당혹감, 즐거움, 지루함? 이 모든 감정들이 오전 내내 잇따라 지나갈 때 나는 그것들을 추적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 사이에 분노가, 그 검은 뱀이 잠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스케치가 알려주었습니다. 그 그림은 내게 그 악마를 일깨운 한 권의 책, 하나의 문구를 여지없이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 열등성에 대한 그 교수의 진술이었죠. 심장이 뛰고 뺨에서 열이 나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긴 하지만 그리 주목할 만한 현상은 아니었죠. 거칠게 숨을 쉬며 기성품 넥타이를 매고 있고 두 주일간 면도하지 않은 그 조그만 남자. 나는 내 옆에 학생을 보았죠. 그 조그만 남자보다 자기 자신이 천성적으로 열등하다는 말을 듣고 싶진 않은 법이니까요. 사람들에겐 어떤 어리석은 허영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인간의 본성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분노한 교수의 얼굴 위에 수레바퀴와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타오르는 덤불이나 불꽃을 튀기는 혜성같이 보이게 되었고 어쨌든 인간의 형체나 의미를 갖지 않는 환영이 되었지요. 이제 그 교수는 햄프스테드 히스의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장작 더미처럼 보였습니다. 이내 나의 분노는 설명이 되었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남았죠. 그 교수님들의 분노를 어떻게 설명할까? 왜 그들은 화가 났을까? 왜냐하면 이 책들이 남긴 인상을 분석해 볼 때 거기엔 항상 열기가 존재했으니까요. 이 열기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었고 때로 풍자에서, 정감에서, 호기심에서, 질책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죠. 음. 그러나 종종 실제하지만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분노라고 불렀죠. 그러나 그 분노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 온갖 종류의 다른 감정들과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기묘한 효과로 판단건대 그것은 단순하고 공공연한 분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감춰진 분노였죠. 지금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2 장을 읽고 있습니다. 음 네. 저도 처음 읽는 내용이에요. 아마 버지니아 울프가 살던 시대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많이 심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어 어떤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춘 여자로서 남성과의 동등한의 그 평등한 입장이 훨씬 더 잘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계속 읽어 볼게요. 나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을 살펴보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책들은 모두 내 목적에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버지니아 울프가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책을 살펴보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에 관한, 특히 여성에 관한 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쓴 내용입니다. 참 중간중간 자꾸 문자가 와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방해받지 않도록.
이 책들이 인간적으로는 교훈과 흥미와 권태와 피지섬 주민들의 관습에 대한 기이한 사실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는 무가치했습니다. 그것들은 진실의 흰빛이 아니라 감정의 붉은 빛으로 쓰였으니까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중앙 탁자로 되돌아가서 거대한 벌집 속 각각의 방으로 반송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전 내내 일하면서 얻어낸 것은 분노라는 하나의 사실이었지요. 그 교수님들, 나는 그들을 총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수님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돌려주고 나서 왜냐고 자문했죠. 주랑 아래 비둘기들과 선사시대의 카누 사이에 서서 무엇 때문일까 반복해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화가 났을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점심 먹을 곳을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가 일단은 분노라고 이름 붙인 그 감정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일까 자문했죠. 버지니아 울프가 도서관에서 나와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요. 분노라는 단어에 지금 꽂히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대형 박물관 근처 어딘가의 작은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지속된 수수께끼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점심을 먹은 사람이 의자 위에 석간신문의 초판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한가롭게 표제를 읽기 시작했죠. 아주 큰 글자들이 길게 신문 지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남아프리카에서 크게 성공했답니다. 그보다 짧은 줄은 오스틴 체인벌린 경이 제네바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느 지하실에서 고기 자르는 도끼가 발견되었는데 사람의 머리칼이 붙어 있답니다. 모 재판관이 이혼 법정에서 여성의 파렴치함에 대해 논평했답니다. 그 밖에 뉴스 조각들이 신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여배우가 캘리포니아의 산꼭대기에서 늘어뜨려진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죠. 안개가 낄 거라고 합니다. 이 혹성에 일시 방문한 사람이라도 이 신문을 집어들면 여기 산재한 증언으로 보아 영국이 가부장제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교수님의 지배력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과 돈과 영향력은 그의 것입니다. 그는 그 신문의 소유자이고 편집장이며 부주필입니다. 그는 외무대신이며 재판관이고 크리켓 선수입니다. 그는 경주마와 요트를 소유하고 있고 주주들에게 200%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중역입니다. 그는 자기가 운영하는 대학과 자선단체에 수백만 파운드를 남겼습니다. 그는 여배우를 공중에 매달았습니다. 그는 고기 자르는 도끼에 붙은 털이 인간의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것입니다.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하거나 아니면 유죄를 선고해 목매다는 것도 그 사람입니다. 안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그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요. 여성에 대한 그의 글을 읽으며 나는 그의 글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 논자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하게 논의를 펼칠 때 그는 오로지 그 논의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그 독자들도 그 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여성에 관해 공정하게 썼더라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누구도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동원했다면 그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기를 바란다는 흔적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독자도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자는 그 주장을 수긍했겠죠. 완두콩은 녹색이고 카나리아는 노란색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든 말입니다. 따라서 나도 그렇지 하고 말했을 테지요. 그러나 그가 분개했기 때문에 나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나는 석간신문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분노란 권력을 쫓아다니는 친숙한 유령일까요? 아우, 또 다른 화두를 던지는데요.
분노란 권력을 쫓아다니는 친숙한 요령. 예를 들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고 싶어 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종종 붕괴합니다. 교수님들, 아니 더 정확하게 부르자면 가장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분개하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분개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전혀 분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적인 인간 관계에서 종종 그들은 여성에게 헌신적이며 모범적인 찬미자들입니다. 그 교수가 여성의 열등함에 대해 좀 지나치게 힘주어 주장했을 때 어쩌면 그는 여성의 열등함보다는 자기 자신의 우월함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더 염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귀한 보석이었기에 대단히 격렬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간직해 온 것이죠. 어느 성에게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영속적인 투쟁입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용기와 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환상을 지닌 피조물에겐 그것은 아마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필요로 할 겁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요람에 누운 아기와 마찬가지죠. 이 측정할 수 없이 가벼운 그러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 자질을 어떻게 해야 가장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가능하겠죠.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보다 천성적으로 우월한 점이 있다고 느낌으로써 가능할 겁니다. 그러므로 통치해야 하고 정복해야 할 가장에게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 사실 인류의 절반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막대한 중요성을 가질 겁니다. 그것이 실상 그의 권력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겠죠. 그러나 이제 이 관찰로 실제 생활을 조명해 보도록 합시다. 음. 그것이 일상생활의 여백에 기록해둔 심리적 곤혹감 몇 가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전에 아주 친절하고 겸손한 남성인 ZZ라고 해야 되나? 이 Z 씨가 레베카 웨스트의 책을 집어들고 한 달락을 읽은 후 터무니없는 여성 해방론자로군. 그녀 말에 의하면 "남자들은 속물이네?" 라고 소리쳤을 때 내가 느꼈던 경악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외침은 아주 놀라웠는데 그것은 그저 상처 입은 허영심의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침해당하는데 항의한 것이죠. 여성은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실제 크기의 2배로 확대 반사하는 유쾌한 마력을 지닌 거울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 마력이 없었다면 지구는 아마 지금도 늪과 정글뿐일지도 모르죠. 온갖 전쟁의 위협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양의 뼈다귀 에 사슴의 윤곽을 긁어 놓거나 부싯돌을 양가죽이나 미개한 취향에 걸맞은 단순한 장식물과 교환하고 있을 겁니다. 초인이나 운명의 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러시아 황제와 로마 황제는 왕관을 써본 적도 빼앗긴 적도 없었을 겁니다. 문명 사회에서 거울의 용도가 무엇이건 간에 거울은 모든 격렬하고 영웅적인 행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폴레옹과 무솔리니는 여성의 열등함을 아주 힘주어 강조합니다. 만일 여성이 열등하지 않다면 거울은 남성을 확대시키기를 그만둘 테니까요. 그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무척 빈번히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일면 도움이 됩니다. 음흠. 남성이 여성의 비판을 받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설명해 주지요. 여성이 남성들에게 이 책은 좋지 않다거나 이 그림은 형편없다거나 그 밖에 어떤 비평을 할 때마다 똑같이 비평하는 남성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보다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도 설명해 줍니다. 만일 여성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거울 속의 형체는 오그라들 것이고 삶에 대한 적응력도 감소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에서 최소한 실제 크기의 2배인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다면 그가 어떻게 계속해서 판결을 내리고 원주민을 교화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책을 집필하며 정장을 차려입고 연회에서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빵을 잘게 부수고 커피를 저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따금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거울의 환영은 활력을 충전시키고 신경 조직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남성은 코카인을 빼앗긴 마약 중독자처럼 죽을 것입니다. 보도 위의 절반의 사람들이 그 환상의 주문에 홀려 활보하며 일터로 가고 있다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그들은 아침이면 그 주문에 쾌적한 광선을 받으며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죠.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분발하여 스미스 양의 티파티에 자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날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서며 스스로에게 말하죠. 나는 여기 모인 사람들의 절반보다 우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자신감으로 인해 공적 생활에서 중요한 결과를 낳았으며 사적인 마음의 여백에 그런 이상한 메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보건데 어 네, 공감하는 내용도 상당히 되네요. 거울이라는 단어가 어 이번 파트에서는 꽂혔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심리라는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주제에 대한 이러한 기여는 점심값의 지불로 중단되었죠. 총액이 5실링 9페스였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고 지불을 했나 보네요. 음. 나는 웨이터에게 10실링짜리 지폐를 주었고 그는 거스름돈을 가지러 갔습니다. 내 지갑에는 10실링짜리 지폐가 한 장 더 있었지요. 나는 그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갑에서 10실링짜리 지폐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숨을 먹게 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갑을 열면 그곳엔 지폐가 있죠. 나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한 숙모님이 물려준 유산에서 나오는 몇 장의 종이 조각에 대한 대가로 사회는 닭고기와 커피, 침대와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내 숙모님 메리 비터는 봄베이에서 바람을 쐬려고 말타러 나갔다가 낙마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유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던 당시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 변호사의 편지가 우편함에 떨어졌으며 그것을 열어보고 내게 매년 500파운드가 지급되도록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둘, 투표권과 돈. 이 둘 중에서 돈이 더 무한히 중요해 보였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죠. 그전까지 나는 신문사에 잡다한 일자리를 구걸하고 여기에다 원숭이 쇼를 기고하고 저기에다 결혼식 취재 기사를 쓰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주소를 쓰고 노부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조화를 만들고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에게 철자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몇 파운드를 벌었죠. 그러한 일이 1918년 이전의 여성들에게 개방된 주된 일거리였습니다. 음, 그랬구나. 음. 1918년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내용이네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을 알 테니 그 일의 어려움을 상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겠죠. 또한 돈을 벌어 그 돈에만 의존해서 사는 어려움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애를 써 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지금도 여겨지는 건 그 당시 내 마음속에서 싹튼 두려움과 쓰라림의 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하지 않는 일을 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항상 부득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고 또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노예처럼 아부하고 아양을 떨며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단 하나의 재능이 소멸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나 자신, 나의 영혼도 소멸하고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무의 생명을 고갈시키며 봄날의 개화를 잠식하는 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숙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10실링짜리 지폐를 바꿀 때마다 그 녹과 부식된 부분들은 조금씩 벗겨져 나가고 두려움과 쓰라림도 사라집니다. 나는 은하를 지갑 안에 미끄러뜨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쓰라림을 기억하건대 고정된 수입이 사람의 기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무력도 나에게서 500파운드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음식과 집, 의복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노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오심과 쓰라림도 끝나게 됩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요. 또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여 나는 스스로 인류의 다른 절반에 대해 아주 미세하나마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계급이나 성을 뭉뚱그려서 비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본능에 휘둘리고 있으니까요. 그들, 가장들과 교수님들 역시 극복해야 할 끝없는 어려움과 끔찍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어떤 점에서는 내가 받은 교육만큼이나 잘못된 것이었죠. 그것은 그들에게서 그만큼 큰 결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간을 찢어내고 허파를 잡아채려는 독수리와 매를 가슴속에 담아두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가능했죠. 소유에 대한 충동과 획득에 대한 격정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끝없이 탐내고 개척지를 만들어 깃발을 세우며 전함과 독가스를 만들고 그들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바치도록 몰아갔습니다. 해군 아치나 전승 트로피와 대포가 전시된 거리를 걸어보고 그곳에서 칭송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 숙고해 보십시오. 아니면 봄날 햇살 속에서 증권 중개인과 위대한 변호사가 돈을 벌고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1년에 500파운드만 있으면 햇빛을 받으며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말이죠. 이러한 본능은 가슴에 품어두기엔 불쾌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작의 동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었을 뚫을 듯한 시선으로 특히 그의 삼각모에 꽂힌 깃털을 바라보면서 숙고했죠. 이런 본능은 삶의 조건에서, 다시 말해 문명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라고요. 내가 이러한 결함들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두려움과 쓰라림은 점차 완화되어 연민과 관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 건물을 내가 좋아하는가 아닌가? 저 그림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내 생각에 그것이 좋은 책인가? 나쁜 책인가? 진정 숙모님의 유산은 내게 하늘의 베일을 벗겨주었고 밀턴이 우리에게 영원히 숭배하라고 청거한 신사의 크고 위압적인 모습 대신 훤히 트인 하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나는 강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고 아침 이후 런던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변화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가 하루 종일 일한 후 우리의 도움으로 아주 자극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것, 붉은 눈을 반짝이며 타오르는 듯한 직물을 몇 야드가량 더 자아내고 뜨거운 숨결로 으르렁거리는 황갈색 괴물을 만들어 놓은 듯했습니다. 음, 집을 책찍질하고 게시판을 덜컹거리게 하는 바람마저 깃발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작은 거리에는 주로 가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도색공이 사다리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아이 보는 여자는 유모차를 이리저리 조심스레 빌리면서 차를 마시러 육아실로 돌아가고 있었죠. 석탄을 운반하는 인부가 텅 빈 자루들을 차곡차곡 개고 있었고 야채 가게의 주인 여자는 붉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날의 수입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어깨에 올려놓은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기에 나는 이런 일상적인 광경을 볼 때에도 그것들을 하나의 중심에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러한 직업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고귀하고 더 필요한 일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100년 전에도 어려웠겠지만 지금은 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탄 인부가 되는 것과 아이 보는 여자가 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8명의 아이를 길러낸 유모는 10만 파운드를 버는 변호사보다 세상에 더 가치 없는 인물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익할 겁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을 테니까요. 유모와 변호사의 비교 가치는 10년마다 오르락내리락 할 뿐, 오르락내리락 할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측정할 잣대가 없으니까요. 내가 교수님에게 여성에 관한 그의 논의에서 이것저것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요구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재능의 가치를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가치들은 변할 것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가치들은 완전히 변하겠죠. 더욱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집 문 앞에 이르러 생각하건대 여성은 보호받는 성이기를 그만둘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들은 한때 자신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모든 활동과 힘든 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이 보는 여자는 석탄을 운반할 것이고 가게 주인 여자는 기관차를 운전할 것입니다. 여성이 보호받는 성이었을 때 관찰된 사실에 근거를 둔 모든 가설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과 목사와 정원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장수한다는 가설 같은 건 말입니다. 그 보호막을 제거하고 여성에게 똑같은 활동과 작업을 접하게 하고 여성을 군인이나 선원, 기관사, 부두 노동자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비행기를 보았어 라고 과거에 말했듯 "오늘 여자를 한 명 보았어 라고 할 정도로 여자가 남자보다 젊은 나이에 훨씬 빨리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여성이 더 이상 보호받는 처지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나는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했죠.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이 내 강연 주제인 여성과 픽션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문했죠. 네, 여기까지가 2 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갔고 도서관에서 책을 골라서 책을 읽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한 학생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와서 점심을 먹 어 점심이었나요? 나와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어 그리고 나서 길에서 마주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어 생각. 어 훨씬 더 앞선 사고를 가지고 있었네요. 버지니아 울프가요. 1882 년에 태어났대요. 그리고 1941 년에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음. 버지니아 울프는 런던에서 태어났고 당대 최고 수준의 지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문예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였던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의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오빠 토비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리튼 스트레치, 레너드 울프, 클라이브 벨, 덩컨 그랜트, 경제학자인 케인즈 등과 교류하며 블룸스버리 그룹을 결성하기도 했다. 평생에 걸쳐 수차례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1907년 타임즈 문예부록에 서평을 실기 시작하면서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파도 등 20세기 수작으로 꼽히는 소설들과 일반 독자와 같은 뛰어난 문학평론, 서평 등을 발표하여 영국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소설가로서 울프는 내면 의식의 흐름을 정교하고 섬세한 필치로 그려내면서 현대 사회의 불확실한 삶과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1970년대 이후 자기만의 방과 삼기니가 페미니즘 비평의 고전으로 재평가되면서 울프의 저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자기만의 방이 피력한 여성의 물적, 정신적 독립의 필요성과 고유한 경험의 가치는 우리 시대의 인식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평화주의자로서 전쟁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왔던 울프는 1941년 독일의 영국 침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의 재발을 우려하여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아, 자살을 했다니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네. 자, 이 시간에 2장의 자기만의 방 2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